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탑재하고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휴직, 치유와 복귀 등에 관한 맞춤형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돌봄 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 인력 등 학교 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 등 안전보호 인력을 함께 배치하여 돌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터졌죠.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고위험 교사에 대한 개입과 분리, 교사의 정신건강 진단 및 치료와 지원, 그리고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이른바 하늘이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 하늘이법이 정신질환 교사에 대해 낙인으로 작용할 우려와 함께 임시방편식 정책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법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그런 고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교사와 학생 모두의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학교 안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지내셨던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이사로 계시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양정호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재 보평초등학교 교사이시고요. 실천교육 교사 모임의 천경호 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여미애 운영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터졌는데요. 우리 박남기 교수 어떤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계세요? 예, 모두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교내 안전망 구축, 또 나아가서 사회 안전망 구축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입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려하신 것처럼 좀 사건의 원인을 좀 체계적으로 더 상세히 분석하고 좀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해주었으면 그렇게 할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늘 입법의 큰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후속 대책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법과 더불어서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제도와 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문화, 그리고 사회 각 집단과 개인들이 정말 우리는 어떤 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이걸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양정호 교수, 이런 일이 처음이죠? 우리나라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한 70여 년, 80년 가까이 된 교육의 역사 또는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학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사가 8살뿐이 되지 않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살해했다. 그것도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처음에 제가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어이구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어떻게 검은 나락으로 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계도 그러고 사회계도 그러고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설마 이런 일까지 벌어질지는 저는 예상을 하지는 못했고요. 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서는 저도 교육자로서 또는 예비 교사나 교사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확실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해당 교사는 상당한 문제 행동들을 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건가요, 천 회장님? 글쎄요, 설마 살해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뉴스를 접했을 때 뭐 속보로 떴을 때는 그냥 뭐 학생이 죽고 교사가 다쳤다 정도만 단신으로 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외부인이 들어와서 이제 교사와 학생을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전에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게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거의 목숨을 크게 위협당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외부인의 침입에 의해서 학생이 살해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이런 일이 벌일 거라고는 아마 학교 구성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막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누구보다 가슴 아프고 걱정 많으신 분들이 학부모들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해인입법, 하준입법, 민식입법, 태호 유찬입법, 한음입법, 이제 하늘입법입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어서 이 법들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저출생 하면서 있는 아이들 생명도 보호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르라는 건지 참담하고 분노스럽습니다. 이 대전초등학생 사건 막을 수 없었다고 하면 사실 이 모든 논의가 허사가 됩니다. 당연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모든 공동체가 총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지 논의해 주시고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 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교사를 임용하고 재직 시에 일정한 기간에 정신건강 체크를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단순히 폭력성, 폭력 위험 때문만이 아니라 정신질환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실시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하고 있더라. 양 교수님,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비 교사가 그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교사가 되기 전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졸업을 하기 전에 인적성 검사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필수로. 근데 문제는 교육부는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적성 검사라고 하는 거를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봤을 때 본인이 부적합하거나 기본 기준 점수를 미달했다. 그러면 해당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있는 행정실은 어떻게 할까요? 관련된 인적성 검사를 반복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과될 때까지 해야지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걸 과연 교육부는 몰랐을지 또는 교대와 사대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우리는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교사로서의 소양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교사의 정신 건강이라든지 또는 그 육체적인 건강 그 자체도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상당히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검사하고 관리하고 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 교사분들은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화하자는 거에 조금 부작용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실제로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분들이 그렇게 정신질환 환자들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절차를 거치거든요.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종합심리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면담, 그 전문가의 면담, 그리고 그 환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과정까지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질환을 심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사만으로 과연 그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크린이 될지, 그리고 사실 이게 약간 논점이 이탈됐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뭐냐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공격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런 가설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건 또 아니죠. 네. 사실 이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타인을 향한 공격 행동 또는 기물 파손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그렇게
동료 교사를 폭행하거나 또는 학생을 상대로 그렇게 상해를 입혔을 때 즉시 교육활동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만약에 기관장에게 부여했더라면 이런 일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권한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 기관장들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예비 교사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얘가 좀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이런 경우가 보입니다. 근데 현 시스템으로는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대나 사대에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위원회를 통해서 교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이러한 좀 권한을 강화해 줄 때 그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입직 단계에서 어떤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은 필요로 할 텐데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그 교사의 경우에도 이미 전문의가 문제 없다고 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다면 정말 그게 어떤 의미를 갖나 또 이런 고민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거의 실효성 부분이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일반 교사가 아니라 정말 학교 차원에서도 좀 고위험으로 구분됐을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 아마 그게 더 중요할 겁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자는 방안과 문제 행동이 있을 시에 즉각 교육 현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다른 분? 정신건강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혐오와 낙인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교사여도 절대로 정신과에 가지 않고 그런 진단서를 끊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면직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숨는 결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면 더 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정신건강을 하는 검사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마음의 병이 있고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고 공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처방이나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당연히 마련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외국 사례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을 강제력을 부여할 때는 훨씬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세 아이를 다 자녀가 일단 초중고를 다 나오고 지금 이제 성인이 됐지만 키워보고 학부모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교사들도 관련돼 있는 그 질병이 됐든 정신건강이 됐든 관련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초중고 관련돼 있는 교사 중에 질병 휴직을 받고 있는 게 2022년도에 1,300명, 2023년도에 1,400명, 2024년도에 무려 1,900명,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교원들은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 관련돼 있는 것들 주기적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학생은 그렇게 하고서 나이스에 관련된 자료를 다 업로드하고 하는데 교사들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건강을 받지 않는다? 또는 어떤 의미에서 의무로 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왜 이 교사가 때에 따라서 좀 더 위험할 수 있냐라고 하면 학생은 한 명이지만 교사는 한 교실에 20명, 많게는 30명 가까이의 학생한테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어린 학생한테 한번 잘못 영향을 미치면 그 학생은 향후에 20년, 30년 후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저는 기본적 입직 단계라고 하는 교사가 되기 이전에 들어왔을 때 또 3년 후에 정교사가 됩니다. 정교 1급 교사가 되는데 그때도 한번 하고 그 이후에 5년 주기로 관련된 부분의 교사들에 대한 정신건강 어떻게 보면 뭔가를 걸러내거나 그런 것보다는 교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지 해당되는 거를 파악하는 거는 전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양 교수께서는 지금 다른 분들이 언급하신 문제 행동이 포착됐을 때 즉각 교육 현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 또 동시에 뭐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건 뭘 했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상담이나 치료를 지원하자는 방안 이것도 다 동의하시는 거죠? 당연히 해당되는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너무 학교 현장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는 초등학교는 적게 보면 50여 명의 교사가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60명, 한 80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교사라고 하는 집단은 한 학교 안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상대방에 있는 교사에 해당돼서 일종의 해를 끼치거나 관련돼 있는 문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 문화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행동을 하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데 옆에 있는 부장교사나 다른 교사가 격리하도록 그 제안을 한다? 서로 싸우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의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될까요? 저는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건과 관련돼 있어서도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장학사 관련된 협의를 해서 휴직을 하든지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하자마자 이 교사가 돌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 돌발 행동이란 말도 쓰고 싶지 않지만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겁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장학사가 온 게 그날 오전이었고요. 오전에 이제 그 교육 활동으로부터 배제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교무실에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오후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의 충분한 검사가 필요한데 단순히 그 종이 한 장 가지고 거기에 진단 검사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정확한 정신질환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고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정신질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게 약물에 의한 것인지 또는 어떤 사건 이벤트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거든요. 그리고 정신질환이 항상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를 합니다. 회복되기도 하고 더 나아지기도 하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외상을 겪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지만 외상후 성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외상후 똑같은 외상을 경험하더라도 성장하는 사람들이 약 80%고요.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은 20%입니다. 그렇다면 이벤트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환경을 만들 것인가라는 논의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됐건 뭐가 됐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네네. 단순한 그냥 심리 진단지 작성 하나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뭐 충분한 상담 등등을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하자는 방안에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걸 모든 교원이 전부 다 같이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일단 너무 많이 들고요.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래요?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을 로 인해서 휴직한 교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육 환경들이 학교 현장이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그 안과 질환, 안과 의사분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해마다 10,000명 이상의 안과 질환,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으로 안과에 진료를 온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안과를 그렇게 진료를 보러 오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매체 사용 시간이 즉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안과 질환이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계속 비용을 투자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 스마트폰을 적게 봐서 안과 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한 방식의 문제 해결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교원들이 많은 수의 교원들이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 현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학교 현장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저는 물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초점을 다시 돌아오면 실은 문제의 초점은 이 학교 현장에서 아까 양 교수님 말한 것처럼 고위험 교사를 처방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대처하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없느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교장들이 현 시스템하에서는 이 교사가 보복할 수 있다. 아니면 교육청이 요구해도 이번에 와서 하듯이 뭐 분리해라 이 정도 말만 하고 가서 별로 대책을 안 세워준다 이런 거기 때문에 실은 차제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장이 개인이 책임지지 않고 의미 있게 고위험군 교사를 배제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배제된 교사도 또 소청을 통해서 자기를 또 방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배제를 시킬 때 배제 목적이 아니라 말한 대로 어찌 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잖아요. 자기가 일을 하는 중에 생긴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는 이 보완책까지 마련이 돼서 갈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을 때 고위험 교사는 결국 못 가려낸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겠죠. 전체 교원 대상 진단 의무화는 박 교수님도 좀 부정적이시죠?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간혹 가다 보면은 그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그게 뭐 정신 검사가 됐든 심리 검사가 됐든 하는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교사들을 낙인하는 꼴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 문제가 있거나 질환이 있는 교사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교사들은 낙인이 돼 있습니다. 왜 낙인이 돼 있냐면 매 연도마다 새로운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범죄 경력 조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교사는. 그 얘기는 이미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필수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검사를 지금 보면 조사를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조그만 거 가지고 학생들끼리 싸워서 그걸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일이 점점 커지니까 매년 정기 검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계에서 교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어떤 정신적인 위험이 있는지 그걸 지원을 해주려면 누가 그런 상태에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병원에 가거나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먹힐까요? 근데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 이런 것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랬으면 학교폭력 관련된 조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관련돼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 위센터가 됐든 학교에서 처리 절차 관련된 거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10여 년 전에 학교폭력 관련된 문제가 엄청 커지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고 학생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필요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정신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교사는 관련된 부분을 안 하게 될까요? 할 수 있다. 교사도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 교수님 말씀에 예를 들어 뭐 범죄 경력과 지금 정신 검사를 같은 대당에 두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출발 자체가 달라요. 교사들의 마음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게 교사들이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고 이런 환경 개선을 위해 목적으로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이 교사가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도 다르고요. 정신질환을 검사한다는 건 그러면 교사 외에도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영역의 모든 검사가 악용될 소지도 있고 인권 침해 소지도 있고 상당한 검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작용이 훨씬 클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학교와 문화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야지 법으로 막고 규제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런 사건이 안 터지리란 법이 없었고 여태까지 수많은 법과 제도가 있었는데 무수한 더 극악무도한 범죄는 점점 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 전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놓고 논의를 해야지 이 일을 가지고 이 일에 해당하는 법만 그냥 개개별로 만드는 것이 입법 만능주의고 졸속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범죄 경력은 팩트인 반면에 정신건강 검진은 전문의까지 가서 하기는 어렵고 주로 이제 아까 양 교수님 말한 학생도 설문검 조사 형태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만약 이게 격리, 배제 이런 목적이라면 다 거짓말하도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팩트인 것과 이 개인이 심리조사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서. 네. 종합심리검사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보통 4~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전체 교원을 40만 명이라고 했을 때 1인당 뭐 40만 원의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학교폭력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사실 교육적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국에 있는 그 약 9천여 개의 초등학교에서 모든 1학년이 1학년 1학기에 학교에 입학하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만 7세, 8세 정도, 만 6세, 7세 정도의 그 또래 친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학교폭력의 관점으로 해석해요. 선생님 이거 언어폭력입니다. 신체폭력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에 올 때 불안합니까? 나의 미성숙한 말과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해석될까 봐 친구와 오히려 관계를 맺는 게 더 두려워지게 만드는 거죠. 학교폭력 실태조사라고 하는 그 질문이 타인의 말과 행동을 해석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이거 학부모가 고의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 불만 있는 교사를 갖다가 정신건강 문제 삼아서 민원 제기하면 교육당국이 분란을 막기 위해 이를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갈등이 이 안에 내재돼 있고 이건 서로 믿지 못한다는 걸 전제하는 모든 규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학교 공동체가 이렇게 위험해진 데는 바로 그 상호 불신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를 과연 안전하게 예.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련된 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관련돼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교사들이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도 설득이 안 됩니다. 저 학부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신건강이 됐든 관련되는 모든 조사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일이 조그만 일이 했을 때 작은 것부터 맡기 시작을 해서 오게 됩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다 보면 세부적으로 뭐 면담을 하든지 다른 치유가 되든지 관련되어 있는 치료가 이제 병행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다양한 교사단체도 학부모단체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일단 이 자리에서는 한 3년, 5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진단을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우리 양 교수님이 이제 주장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주고 계신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던 정말 필요한 건 문제 행동이 있는 교사를 교육 현장에서 즉시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양 교수님은 현재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되게끔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겁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아마 유사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대전 사건처럼 동료 교원을 폭행한다든지 학교의 공공기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즉시 이 교육활동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을 만한 구성 요건들을 교원단체와 전문가들이 같이 만든 다음에 그들을 기준을 정하자는 거죠. 네네네.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서 그 권한과 책임을 기관장에게 명시적으로 딱 부여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권한과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법에 보시면 제19조에 질병휴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할 때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도 있고요.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성, 직권 면직 대상 여부를 자문받을 수 있는 질병휴직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휴업 상태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행위가 아니라 질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행위에 초점을 둔 매뉴얼 또는 그런 제도가 있었더라면 저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학부모 대표로 오셨고 또 교사 대표로 오셨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학교 현장하고 너무 갭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교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학교 안에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뭐가 문제가 있으시니까 관련돼 있는 그게 이제 질환 관련된 위원회든지 질환교원위원회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교사는 100% 그러면 내가 왜요? 그럼 내가 거기에 가게 되면 관련돼 있는 본인이 소송을 낼 수도 있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교감이나 교장 같은 그 충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종의 질환교원위원회라고 하는 게 거의 유명무실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열리기가 어렵고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학교폭력이 예전에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절차대로 갑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번 건 관련돼 있어서도 철저하게 법적 안정성과 근거가 있어야지만 교사들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움직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지금 뭐 유명무실하다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대체해서 교원직무수행 적합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근거 법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에 있는 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 없으니까 모든 교육청에서 안 하죠. 저는 좀 이상한 게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좀 필요한 게 교장 선생님들이 현재 왜 그걸 안 하는가 물어봤더니 이게 교장 개인의 결정으로 했을 때는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사적인 보복을 하거나 할 때 자기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갖출 때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제도가 미비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제도를 자기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무력화시켜버릴 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도를 마련할 때는 이제 아까 우리 실천교사협회에서 한 것처럼 교원들과의 좀 긴밀한 협의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그 위험 행동을 하는 교사가 생겼을 때 쉽게 배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또 그 교사도 어찌 보면 인권 침해를 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을지, 이 제도가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될 그러니까 말씀하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네네. 교육 현장에서 분명히 격리되도록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건 양 교수님하고 생각이 비슷하신 거네요. 그 근데 점에서 한 가지가 이게 실제로 작동을 하려고 하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교사과 교장과 교감 선생님한테 맡겨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내부에서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위원회를 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외부에 있는 그게 정신과가 됐든지 전담의가 됐든지 외부에 있는 교수가 됐든지 전문가가 됐든지 이런 분들이 객관적으로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을 해줘야지 수용을 하게 되지, 현재 구조처럼 내부에서 그걸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외부 인사들이 구성된 위원회. 그러니까 그 긴급조치위원회가 얘기한 대로 정신과 전문의도 들어갈 필요가 있을 거고, 뭐 때에 따라서는 학우위에 뭐 대표인 학부모 대표도 한 명쯤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교장 개인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억울하면 뭐 소청을 하거나 또 다른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그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하는 회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의 절차를 기다리다가 사실은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되게 위험한 행동들이 사전에 있었으니까 그런 행동들이 있었을 때는 이제 기관장에게 그런 권한을 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교육 활동에 배제하고 그 사이에 심사를 통해서 직권으로 휴직을 하든지 이런 식의 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은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전체 교원을 정신질환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들을 이제 판별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는 거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적절히 이들을 지원하는 논의들은 사실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위급한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급한 상황이라는 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처음 있었던 일만을 기준으로 전국의 12,000여 개 학교에 동시에 같은 기준으로 이 모든 교원을 그렇게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게 오히려 교육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학교에 맡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전체 교사들이 훨씬 더 학교 안에서 동료들과 잘 소통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초점을 두어야지. 이들이 과연 정신질환이 있나 없나 이것만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면 그걸 감추려고 애쓰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아까 거죠. 나왔던 얘기. 네, 근데 제도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기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과 법 개선이 있어야 되지만 인식 개선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 그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온정주의도 있는 거죠. 괜히 동료 얘기했다가 불똥 나한테 튈까 봐, 갈등 상황 발생할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목 조르고 컴퓨터 부시고 했는데 사전에 그런 행동들 인지됐으면서도 얘기 안 하는 거, 쉬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나 기관장이나 다 각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사실 어떤 고위공직자나 뭐 처벌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누가 하나 책임지고 사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교장도 그렇고 교육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이 교육 임용법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매뉴얼만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나서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많이 만들면 다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이 저희 학부모들은 불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가 다 각성하고 힘을 모아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되지, 법과 제도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처벌이 가능하려면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처벌하는
이게 네.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20조에도 이번 사건에 관한 경우 교장이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학교장의 권한 행사가 정작 관리자의 결단이 필요한 장면에서는 잘 안 되고 있고요. 타인을 공격하거나 심각한 건강 상태 교직원을 발견하면 교장이 즉각적 안전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학교장의 기본 직무입니다. 근데 말씀들 하시는 게 이런 거 있는데 잘 안 하려고 한다면 그럼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 안 하려고 하니까 하게 하려는 제도를 다시 만들자. 이제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 입법 만능주의고 제대로 다 떼우려는 떼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교육청의 적절한 행정 처분도 있어야 되고요. 학교장의 신속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성격리 조치 후 교육청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학교장의 관리 능력이 부재했던 것 같고요. 사실 진단서만 있으면 되니까 기계적으로 이 상황을 적용해서 들여다보질 않은 거 아닙니까? 사실 6개월 휴직했다가 20일 만에 정산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직무 수행의 정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돌아갈 수 있다는 건데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무사 안일주의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보신주의가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공동체의 각성이 없는 거지 제도가 너무 없어서 이게 다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학교에 있는 교사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고 공무원 관련된 기준을 준용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법과 관련돼 있는 거에 관련돼 있는 규정이나 근거 조항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안 움직입니다. 본인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관련 조항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질환교원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게 옥상옥에 관련된 건 아니다. 그래서 교사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들에서 본인들한테 피해로 오는 부분에 일절 부분 정신질환 관련됐건 심리 관련된 검사가 됐건 이런 거라기보다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교사를 스스로 보호하는 겁니다. 학부모한테 우리 교사들은 우리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이렇게 건강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학부모한테 거꾸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걸 가만히 숨겼다가 나중에 또 다른 일이 한번 발생을 하죠? 그럼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게 이제 이미 그 정신건강 전문의들도 실효성은 없다라고 이미 밝혔고 전문가들이 볼 때도 설문조사 얼마든지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거짓말로 설문을 하는데 이게 뭐 뇌파 검사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좀 아까 우리 저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진단서만 가져오면 그냥 바로 복직이 되는 이 시스템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아까부터 언급됐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아닌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는 그냥 단순히 진단서만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자. 그런 제도를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립적 기관. 네, 그러니까 아까 학부모 참여도 얘기하셨는데 학부모랑 학생 참여는 저는 반대합니다. 독립적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어떤 기관이 그걸 해야 되냐 이제 이거 논의거리겠죠. 그런데 학교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갖다가 또 학교 밖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교사들 사이에서도 아예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공적으로 그 얘기할 수 있고 진단 서로 권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되지 않으면 이거 결국 계속 법을 만들어도 요원하고요. 그리고 사실 서희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됐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나라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요.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법이 그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질환 교원으로 판명이 됐다. 그럴 경우는 목적 자체가 외국에서 그러듯이 이분이 회복을 해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고 지원 시스템? 아니면 학교 안에서 근무할 때도 좀 업무량을 줄여주거나 더 쉬운 업무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 업무가 줄어드는 대신 다른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막아주려면 실은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 인력이 가져야죠. 근데 그거 없이 이 교사의 부담만 줄여준다. 이렇게 되면 다른 교사들은 또 그거 싫고 이 교사도 그런 부담 주기 싫으니까 또 그거 말 못하는 거고 이제 이런 복잡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학부모 단체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료 교원들이 온정주의 아까 좀 말씀하셨었잖아요. 뭐지?
온종주의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동료 교원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교육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교육청에 보고를 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교육청에서 직접 심사를 나온 거거든요. 절차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학교에서는 그 즉시 그 교원이 교육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청에 보고를 드렸고 교육청 그래서 학교에 나왔던 거고 학교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수업에서부터 분리시켰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차상 사실 절차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절차대로 했었고 그리고 그 교원이 학교를 복귀할 때는 분명히 정신과의 진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학교에 복직시킨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질환이 아니라 행위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위원회에서 그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원들이 복직하는 걸 매우 철저하게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을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더 높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환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둔 접근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행위에 초점을 두려면 그러면 사실 안전인데 그러면 학생이 이제 그 학교할 때 이제 돌봄 교사가 따라가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려면 당연히 인력 충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인력 충원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사 인력 충원해야 되는데 인력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런 것들 다 보완돼야 되고 예산 집행돼야 됩니다. 아까 박 교수님 지적하신 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뭐가 문제냐면 본인이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이건 뭐 신체적인 질병이건 있는 경우에 그 교원이 공적인 지원을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이런 데서 공적인 지원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 각 시도 교육청마다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업무의 과다라든지 학부모의 민원에 의해서 뭔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마련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병과 관련돼 있어서는 어떤 지원을 교사가 나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어떤 지원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절차적으로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지 않고 관련돼 있는 교사들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게 대책은 아니죠. 제가 보기엔 제도와 법도 필요하고 의식 개선과 문화 바꾸는 것도 다 필요한데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은 아까 의식 개선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은 우리 인간들은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법과 제도의 목표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맞게 적응하고 그걸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개인에게 이로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에게 이롭도록 제도를 보완해 준다면 교장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현 시스템들은 항상 보면 적극 대응하면 모든 책임이 교장에게 돌아오고 불이익이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도 보완을 할 때 그런 점을 아까 처음에 우리 박남 교수가 첫 발언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어떻게 디테일을 만드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요. 크게 달라지죠.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위원회라는 것도 어떻게 디테일을 만드는가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은 꼼꼼하게 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거론되는 게 학교 현장 CCTV 좀 더 많이 설치하자. 학교 전담 경찰관을 좀 더 확충하자. 또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수업이 끝나고 돌봄 교실 끝나면 학부모가 와서 꼭 동반해서 데리고 가도록 하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사 입장에서는 또 교수님들 입장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CCTV에 대해서는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일단 노후된 시설에서 일단 CCTV는 조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CCTV 있는데 볼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볼 사람 없으면 이 CCTV 그냥 있는 형식적인 거죠.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가 터진 후 사후에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기능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정도의 기능이죠. 그래서 저희는 학교 지킴이 선생님이 오히려
거기를 좀 순회 관찰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학교 생각을 합니다. 전담 경찰관? 아니요. 그 학교 지킴이 선생님 계십니다. 지킴이 선생님? 네. 그래서 순회 관찰하는 건 효과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담 경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이런 SPO의 배치로 이거를 자꾸 풀면서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땐 경찰 5,000명을 갑자기 늘려야 되는데 일단 그 재정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또 경찰도 의무가 이렇게 굉장히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 의무가 굉장히 가중될 것 같고 경찰이 많아서 CCTV가 많아서 학교가 평화롭고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재도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동의하면 그 복도에까지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선생님들이 느끼는 게 CCTV 관리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열람하고 하는 그 책임을 교사에게 주는 게 지금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얘기할 때 법원에서는 판사들한테 CCTV 카메라 체크하는 의무를 주지 않는데 학교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걸 다 줘요. 그러니까 고급 인력을 갖다가 그냥 단순 노무에 소진시키니까 오히려 교육의 질은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CC 카메라를 만약에 더 추가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관이나 CC 카메라를 계속 지켜보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CC 카메라 늘려놓으면 역효과가 난다. 그다음에 SPO 스쿨 폴리스 오피스 그러니까 학교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계를 보니까 현재보다 10배 이상이 늘어나야 그게 가능하다. 근데 경찰청에서는 바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나왔던 그 배움터 지킴이가 있는데 이 배움터 지킴이의 역할 중에 실은 학교 순회 순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연수를 통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보고 좀 권한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학교 경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면 배움터 지킴이처럼 있는데 그분들은 학생 생활 지도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에게 조금 권한도 더 주고 그 대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근데 이제 과밀학급인 게 문제죠. 네. 예,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돼야지 이 문제도 사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학교마다 CCTV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 안에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학생들이 불안해하는데 CCTV 사각지대 없애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예산 투자해서 CCTV 그 사각지대 없애도록 설치를 해야 되고요. 하도 그래가지고 이것만 하면은 교사들이 관리할 사람도 없고 예방도 안 되고 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관여하고 있는 벤처회사에서 위험 행동을 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CCTV를 보면서 포착해서 관리자한테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걸 지금 2년 전에 개발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돌봄과 관련돼 있는 현재 돌봄이라고 하는 늘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체 초등학생이 35만이라고 하면 그중에는 30만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나중에 퇴원할 때 학교에서 나올 때 그때 학부모가 와서 인계를 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돌봄이라든지 늘봄에 보내는 학부모는 본인이 외부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거기다 맡긴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도록 한다 하면 학부모님들은 또 원성이 엄청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부담도 적어가면서 학부모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그게 필요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양 교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벤처 회사에서 위험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AI가 판별해서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학교에 그게 설치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CCTV를 보고 싶어 하실 거고요. 그리고 교사들은 그렇다면 나의 행동이 그렇게 위험 행동으로 판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교육 활동을 더 축소하면 됩니다. 학생에 대한 지도 행위를 제한하면 되는 거죠. 교실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정말 그냥 교육 활동을 최소화시키면 위험 행동으로 이렇게 분석될 만한 영상 노출이 줄어들 테니까요. 저는 그게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는 겁니다. 네. 아니 하나 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니 이미 지금 복도에 CCTV가 어느 정도 설치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각지대 없애는 거에 복도에 CCTV 설치되는 게 문제가 될까요? 복도 사각지대 CCTV 설치에 대한
건 하면 좋겠죠. 네, 있으면 모든 그게 초등학교, 실제로 예를 중학교, 들면 고등학교에서 지금 100%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 학교를 보는 관점이에요. 학교를 볼 때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교사가 학생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거기에만 그 관점으로만 학교를 보게 하는 그게 저는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안 그래도 학교에 대한 알겠습니다. 불신이 높은데요. 그 나머지 그 학교 전담 경찰관 문제라든지 네네. 또 돌봄 교실 배움터 끝난 지킴이. 후에 그 동반해서 하교하도록 한다든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안에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신데 일단 학교 안에서 그분들이 계시는 시간이 되게 짧고요. 또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비용도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거의 한 70대 이상이신 분들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안의 안전을 위한다면 조금 더 그런 역량을 갖추신 그리고 적절한 비용을 지급해서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좀 드리면 어떤가라고 하는 건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연관해서 그 아까 양 교수님이 학부모가 인계하는 건 당연히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자체에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을 단위의 돌봄 인프라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좋은 사례가 있는 게 중구의 학교 돌봄 시스템을 보면 그 지자체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 또 돌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고 학교 돌봄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돌봄 인프라를 이참에 조금 부활하는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학교에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어요. 지자체들도 행정가들도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아이를 온 마을이 다 같이 돌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대면 인계를 할 때 나는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실은 과거에는 그 학부모 자원봉사단체도 상당히 활성화돼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이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만 학교에다 묻고 자기들은 좀 뒤로 빠지는 이런 모양새인데 차제에 조금 학부모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내 아이와 함께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지자체, 학부모 단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재 이제 지금 65세 퇴임한 인력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노후 인력, 그러니까 고령 인력들을 의미 있게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면 인계 뭐 동행 귀가 요 조치는 사실상 전반적인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하자가 정답인 것 같네요. 일일이 모든 학부모가 다 와야만 내보낼 수 있다가 아니라 필요하면 지역 돌봄과 연계해서 뭐 자원봉사가 됐건 뭐가 됐건 누가 대신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런 시스템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차원이 좋을 것 같고요. CCTV하고 뭐 그건 조금 견해 차이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학교 내에 조금 더 역량 있는 그리고 정당한 보수를 좀 받는 그런 전문 인력이 뭔가 안전 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또 좀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네요. 자, 이쯤에서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하늘이법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2천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2월 12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면서 관련 기사가 이어졌는데요.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관리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어서 하늘이법 연관어를 살펴보면 법안, 교사, 안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김대식 의원 등은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분리하고 상담과 치료 뒤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문수 의원 등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사들은 법안이 정신질환 교원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에 대해서도 폭력적인 전조 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를 꼽았습니다. 돌봄교실 교사들은 늦은 시간까지 교내에 머무는 돌봄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과 귀가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늘이법의 감성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부정감성어 불안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교내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호신용품 구매에도 나섰습니다. 순번을 정해 아이들의 하교를 도와주는 일종의 계모임도 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이법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자, 이제 교육부도 여당도 야당도 일명 하늘이법 지금 논의에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가 토론한 내용들 뭐 정신건강 진단을 의무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거기서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위원회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또 어떤 위원들로 어떤 권한을 주고 구성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고요. 필요하면 거기에 뭐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안전관리인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논의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도 또 필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님 어떤 것도 더 필요한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린 인력 충원이나 또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선생님들 업무 과중하고요.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사 우울증도 지금 학생 수가 주니까 교원 수를 줄인다. 이건 굉장히 기계적이고 폭력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모두 핵 개인의 시대고 각자가 고유한 다양한 개인인데 이런 개개인 맞춤형 교육하려면 교사들이 좀 더 양질의 교육 제공하려면 다른 업무 부담, 행정적인 일들 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원 늘리자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얘기는 안 되고 있고요. 맞아요. 이런 일 터지면 법은 맨날 발의를 하는데 우후죽순 법이 발의됐습니다. 지금 10개가 발의됐고 3개는 철회됐는데요. 법을 막 우후죽순 발의하고 책임지지 않고 또 그 상황이 잊혀지면 또 사건이 터지면 또 법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토론회가 열리죠. 이런 일 막기 위해서 종합적인 어떤 범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맨날 하려고 하는데 진상규명 안 드러나 있고요. 책임자 처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책임자 처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학부모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예. 우리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이 교육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줄면서 지금 예산이 너무 많다, 남는다 이러는데 왜 인력 충원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시스템상 안 됩니까, 교수님? 지금 이제 교원 정원은 교육부가 정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와 기재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학생 수 대비해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농담처럼 하는 게 제가 살던 고향에 과거에는 주민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10분의 1로 줄었는데 공무원은 오히려 10배로 늘었어요. 근데 왜 학교는 반대로 가는가? 그러게요. 봤더니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학생까지라도 투표권을 줘야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정부가 이 학교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원 수요에 대해서 아까 그 폭력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은 학생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질환 교원이 매년 뭐 3,000명씩 휴직을 한다. 그러면 그 3,000명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이제 교원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업무 스트레스는 커지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행할 때 반드시 법안을 만든다면 이 법안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의 추가 재원이 소요가 되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그것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법안 딱 던져놓고 나면 그다음 후속 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교사단체에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교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들이 왜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신질환이 없으면 좋은 교사인가요? 그런 교사는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교사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은가? 그런 교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학교 안에서 더 많은 교사들이 그런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게 만들까?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더 많이 이야기되고 그들을 위한 지원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최근에 사실 이른바 하늘이법에 담을 내용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하늘이법에 담을 근본적인 내용은 얘기인 아니지만 거죠. 첫 번째 제가 질문은 최근에 교원지휘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원안에 있었던 그 중앙정부의 재정책, 그러니까 교원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책임이 빠진 개정안이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고용된 상담사가 34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체 교원 수가 51만이에요. 이러면서 교원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산이 안 받쳐주면서 예, 계속 맞습니다. 지원하겠다고 얘기만 하는 것이 지금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늘이법 관련돼 있는 거를 뭐 교원들 질병이 있거나 질환이 있는 교원을 예방하거나 그것도 엄청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처벌 관련된 수위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된 처벌 수위도 훨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돼 있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위험 요인 있는 교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본인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연금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살인을 하거나 3년 이상의 관련된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을 전체적으로 몰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거는 어떻게 초등학교 40대에 있는 교사가 실질적으로 8살뿐이 안 돼 있는 1학년 학생을 계획적으로 어떤 의미에는 잔혹하게 관련된 흉기를 가지고 살해를 했다? 이런 교사는 학교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관련되는 형법 조항에서도 최고 사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련된 부분들에서 어느 누가 이걸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 사형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아까 여미애 위원도 강조하신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부분, 네. 그거에 대한 그 제도적 강화도 필요하다 그 말씀이셨던. 권한이 있는 분들에게요. 예. 근데 결국은 아직까지도 아직 그 발표가 안 된 것이 이 원인이거든요. 이 교사가 어떤 걸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들 관점과 또 정신 건강 관점이 서로 다른 것도 있고 결국 원인 분석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꾸 우리가 가정을 하고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원인을 분석했더니 뭐 정말 다른 게 아니고 어찌 본다면 다른 그 개인 안에 있었던 그 개인적인 요소가 크다. 그렇다면 또 거기에 맞추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우리가 정확한 원인도 없이 가정하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그걸 생각하면서 조금 숨을 돌리고 가고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 문제가 딱 터질 때 확 끌었다가 끝나면 사라져버려요. 네.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학부모 단체라도 좀 나서가지고 이 건을 그 좀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 2년 가더라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학부모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그래서 학교 안전법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지도록 뭐 아까 얘기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런 학교 말고 또 외부에서도 정신질환자가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일이 있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모든 정신질환자가 폭력 행위를 하거나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통계적으로도 그건 입증된 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특별히 좀 지원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인 거는 맞으니까 그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한 시스템이 되는 거겠죠. 자, 마무리 발언 여미애 위원부터 한 30초 정도 마지막 한 말씀씩 하시죠. 네, 오늘의 비극적 참사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 생명을 계속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 낳으라고 저출생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 이 해당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집단적 치료 지금 되고 있는지 저희들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교사들 또 학생들, 어머니들, 학부모들, 아버님들 다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일단 집단 트라우마 치료 꼭 해주시고요. 이 문제 졸속으로 법안 만들지 마시고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하시고 학부모들 구색 맞추기용으로 세우지 마세요. 저희들 이거 끝까지 지켜볼 거고요. 학부모 단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네. 집단 트라우마 치료 필요성 지적하신 건 아주 적절한 그런 주장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천 회장님 마지막 한 말씀. 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고요. 대다수의 교사들이 사실 맞벌이 가정에서 또 선생님들도 역시 돌봄 교실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질환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그런 교원들을 좀 사전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그리고 그건 이제 사후의 문제고요.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많은 교원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 교수님 마지막 한 말씀. 지금은 엄청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육이 위기입니다. 실제로 학교라고 하는 곳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교육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50년, 100년 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희초 사건과 관련돼 있어서든 교사 관련된 단체나 관련돼 있어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공감했습니다. 왜 어린 8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교사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됐는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사라든지 관련 단체들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요?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심 또 신뢰 회복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육부터 시작한 모든 부분의 뿌리가 무너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근본은 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신뢰를 다시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바꿔놔야 됩니다. 네, 박남기 교수님. 네,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사 휴직이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보니까 그렇게 휴직을 했을 때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복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사태의 경우에도 휴직했던 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가 아니고 이제 좀 체계적으로 복직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그분에 대해서 좀 어떤 지원이 들어갔더라면 아마 좀 사건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개인 책임으로 돌아가고 휴직을 들어가면 그냥 방치되는 그래서 좀 국가 차원에서도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업무 개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쪽에도 조금 대책을 마련할 때 위험 교사가 느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갖고 있는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체계, 우리에겐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번에 꼼꼼하게 잘 설계해서 어떤 제도, 어떤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지 꼭 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